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원자력 기술은 독일에 있다. 그 말을 믿고 살아온 독일의 저명 교수가 단 한 줄의 한국 기사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고 하는데요. 한국, 차세대 원자로 핵심 연료 유럽 수출 확정이란 기사였죠. 독일 과학계는 물론 전 세계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쾌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에 믿기지 않는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산토스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나 독일 프라이부르크 공과대학교에서 원자로 응용물리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부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평생 독일이 원자력 기술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러시아나 미국, 프랑스도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그 모든 나라 가운데 독일이 으뜸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 독일 과학저널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읽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차세대 원자로 핵심 연료 기술로 유럽 수출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한 손으로는 머리를 극적이며 분명 언론의 과장일 거야 하고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을수록 고개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고밀도 나노 합금 연료가 냉각 효율을 30%나 개선했고 안전성 지표는 독일 기준보다 20%나 우수하다는 내용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제 자존심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도대체 어떤 연구 과정을 거친 걸까? 아니, 분명 언론이 결과를 부풀린 거겠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의심은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국이 우리 기술을 조금 변형만 한 수준이겠지 하고 다독여도 최초 독자 개발이라는 문구 앞에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학과장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과장님은 좋아, 잘 다녀와서 보고해줘라고 답장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두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국 기술의 진위를 낱낱이 파헤쳐 독일 연구진에게 보고하겠다. 다른 하나는 만약 진짜라면 나 자신을 돌아보며 겸허히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코노미석 다리 공간이 좁아 답답했지만 제 마음은 훨씬 더 좁고 무거웠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우리를 앞선다면 독일 연구실에서 내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비행기 머리맡 선반에 올려둔 보고서와 노트북을 바라보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짐을 찾고 입국장을 통과하는데 불과 몇 분이 걸렸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정교하게 설계된 자동 입국 심사기계, 친절한 안내 직원의 목소리, 공항 로비를 가로지르는 깨끗한 바닥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주었지요. 저는 이내 박세준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산토스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세준입니다. 그분의 유창한 영어와 편안한 목소리에 저는 긴장이 한결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박사님. 제 대답에 박 박사님은 바로 서울로 이동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와 철길, 빌딩 숲이 이어지는 도시 풍경은 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어요. 스마트폰과 자동차만 잘하는 나라라는 편견이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은 기반시설부터 첨단 기술까지 촘촘히 구축한 나라였지요. 박 박사님은 첫 일정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을 제안하셨습니다. 한국 기술의 철학은 역사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기술도 보입니다. 저는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물관 입구를 지나 전시실에 들어서자 고려시대 해시계와 조선시대 자경루가 있었습니다. 해시계는 해 뜨는 방향과 해질 때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계였고 자경루는 물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며 정해진 시각마다 소리와 불빛으로 알려주던 천문 시계였어요. 이 기술들은 백성의 삶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백성들이 농사짓고 세금을 내고 일정에 맞춰 생활할 수 있게 도운 장치들이죠. 박 박사님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과학 정신이 오늘날의 원자력 기술로 이어진다고? 저는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는 전시물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농업용 치우기에 숨어있는 압력과 온도 조절 원리,
금속 세공품에 담긴 과학적 정밀함은 미와 실용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부연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과학의 뿌리는 사람 중심의 실용입니다. 기술은 경쟁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오만했구나. 기술은 사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였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묘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대전 연구소 방문해서는 단순히 확인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한국 연구진과 마음을 다해 소통하겠다고요. 박세준 박사님은 가이드를 이어가시며 제가 궁금해할 부분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 고려시대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는 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 시각을 알려주는 장치예요. 해가 뜨면 태양 기둥이 움직이면서 시각 표시판 위를 가리키는 시기죠. 단순해 보이지만 자체 조정 장치가 있어서 오차를 최소화했어요. 저는 해시계의 곡선형 구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작은 기둥이 고정된 틀 위를 구르듯 움직이는데 마치 태양의 궤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당시 기술력으로 이 정도 정밀도를 구현했다는 사실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자격루였습니다. 자격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이 울리는 천문시계예요. 물통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과 무게를 계산해 내부 기어가 작동하는 구조였는데 그 원리가 얼마나 정교한지 설명을 듣는 내내 놀라웠습니다. 자격루 덕분에 성종 때부터 종로에 시계를 설치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정확한 시각을 알며 하루를 계획할 수 있었죠. 조선은 농업국가였으니 제때 일하고 제때 쉴 수 있다는 건 큰 이점이었어요.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수단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당시 백성들은 해시계나 자격루가 없으면 논밭에 손해가 많았을 텐데 이 기술들이 민생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어서 도자기와 금속 세공품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고려 청자에서부터 조선 백자, 그리고 금속으로 만든 정교한 장식품까지 다양한 작품이 있었어요. 박사님은 이 모든 기술이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도자기는 흙을 굽고 온도를 조절하는 과학입니다. 백자는 순도가 높아 온도를 높여야 색이 잘 나오는데 불을 관리하는 솜씨가 곧 기술력이었죠. 금속 세공은 합금 비율과 온도를 정확히 맞춰야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내구성을 모두 고려했어요. 저는 찬찬히 작품들을 살펴보며 손끝으로 그 결을 느껴보았습니다. 문양 하나하나에 담긴 세밀함이 놀라워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을지 상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과 과학 발명품 전시실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혼천의와 치국이, 그리고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소개하는 공간이었어요. 박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과학과 문자를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혼천의는 천체 관측으로 농사 달력을 정확히 만들기 위한 도구였고, 치국이는 비의 양을 측정해 농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한글 역시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문자입니다. 저는 전시된 한글 자음 모음 배열도를 보며 놀랐습니다. 소리의 조합과 발음 기관의 구조를 분석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과학기술과 문화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어요. 박사님의 말처럼 한국 과학의 뿌리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기술 후발주자로만 여겼지만 이곳에서 현장감 있게 전해진 역사는 저의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과거 백성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 철학이 오늘날 원자력 기술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내일 대전 연구소 방문이 더욱 기대되었고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고속열차에 몸을 실으니 창밖 풍경이 달라 보이더군요. 도시의 빌딩 숲을 지나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지자 마음속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연구소를 직접 확인하는 날이다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려 대전역에 도착하니 공기가 한결 차분했습니다. 박세준 박사님이 역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어제 박물관 잘 보셨죠?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반가웠어요. 저는 인사 대신 좋은 아침입니다. 박 박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박 박사님은 오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첫 일정은 연구소 입구 보안 브리핑입니다. 그 다음 중앙회의실에서 기술 브리핑을 듣고 오후에는 실험실 견학이 이어집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대전 시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도시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었지요. 드디어 연구소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철제문과 보안 검색대가 인상적이었어요. 박 박사님과 저는 먼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문과 홍채 인식, 출입카드 스캔까지 이어지니 이곳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기관임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런 보안 체계는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네요 라고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보안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으니 대형 스크린에 연구소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연구원분들이 들어오셨고 바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술은 고밀도 나노 합금 연료입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스크린에는 복잡하게 얽힌 그래프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분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합금은 전통적 연료보다 밀도가 높아 냉각 효율이 평균 30% 향상됐습니다. 안전성 지표는 독일 기준보다 20% 우수한 결과를 기록했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수치가 실제 산업용 테스트에서 나온 거라니 믿을 수 없다는 심정이었어요. 이어진 시뮬레이션 영상에서는 비상 상황 시 방사능 유출 여부와 냉각 시스템의 응답 속도가 비교됐습니다. 화면 한켠에 응답 시간 단축 15초라는 문구가 떴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기술이라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자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나노 구조 합금 비율 조절인가요?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원분은 친절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네, 나노 구조의 미세균열 제어와 합금 성분 배합이 핵심입니다. 기존 이론을 벗어난 실험을 수백 차례 반복했어요.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연구실에서는 이런 실험을 한계 때문에 포기하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과감히 도전하고 계시네요. 연구원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의지가 만드는 법이지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발표가 끝난 뒤 박 박사님은 이제 실험실을 견학하러 가시죠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진복과 안전모를 차례로 착용하고 에어 샤워실을 지나자 연구실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강화유리 너머로 정밀 분석 장비와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기계를 바라보았어요. 연구원분이 저기 보이는 것은 실시간 행연료 분석 장비입니다. 원격 제어로 극한 조건 실험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복잡한 배선과 냉각 장치가 연결된 장비를 보며 이 정도 규모면 미국 연구소 못지않네요 라고 감탄했지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박 박사님께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정말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인류 안전을 위해 진화해온 철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박사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마음이 바탕에 있죠. 밖으로 나오자 대전의 따뜻한 햇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장을 조금 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연구진들의 열정과 진심은 제 연구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도 기대되지만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회의실 견학을 마친 뒤 박세준 박사님과 함께 연구소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고소한 밥 냄새와 국향이 코끝에 스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시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반찬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도시락을 들고 자리에 앉으며 박 박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도시락 구성도 연구원분들께서 직접 기획하신 건가요? 박 박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사 시간도 연구 환경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균형 잡힌 영양과 맛있는 식사가 연구원들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인다고 믿거든요. 도시락 뚜껑을 열자 보글보글 김이 나는 보리밥 위에 갖은 나물과 조림, 생선구이까지 다채롭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밥 한 숟갈을 떠입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집밥 같네요. 연구소에서 이런 정성을 들이다니 감탄스럽습니다. 박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설명하셨어요. 저희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이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원자력 기술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원자력 기술의 핵심 가치는 안전과 비확산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는 절대로 방사능 유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 의지가 지금의 나노 합금 연료 개발로 이어진 거죠.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박 박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의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성과도 없었겠네요. 기술적 우수성뿐 아니라 철학적 결단이 함께 만든 결과 같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갈 때쯤 박 박사님은 살짝 테이블 위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한미 협력 방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시대를 열자는 제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구소 회의실로 이동하는 길에 박 박사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기초 연구 역량, 한국의 응용 기술이 결합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다시 중앙회의실에 들어서자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스크린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청사진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한국 연구진 3분이 발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더 안전한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화면과 말투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 중 한 연구원분이 한국은 비확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술은 인류의 복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지속해서 추구합니다라고 간조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크게 공감했어요. 독일 연구진으로서 저는 언제나 효율과 경제성을 중시했지만 안전과 인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철학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 협력 방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우선할 계획인가요? 연구진은 차분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우선 나노 합금 연료의 대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입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용 원자로와 한국의 시범로에서 동시 실험을 수행하면 데이터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독일과 미국 연구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구나. 회의를 마친 뒤 박 박사님과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복도에서 박 박사님은 교수님, 이제 어제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 이 협력 방안을 꼭 제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제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독일에 돌아가 동료들에게 한국의 기술과 철학, 그리고 한미 협력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 한국에서 만난 연구진들의 진심과 열정은 제 연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연구소 일정이 모두 끝나고 박세준 박사님과 저는 대전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로 위에 주황빛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시내의 빌딩들에는 은은한 불빛이 깔렸어요. 대전은 서울과는 또 다른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박사님은 마르코 교수님, 오늘은 성심당에 잠깐 들렀다가 공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성심당에 들어서자마자 구수한 빵 냄새와 달콤한 빵가루가 어우러지는 향기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내부는 오래된 전통 가게처럼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였는데 벽에는 60년 넘게 사랑받아온 성심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박 박사님은 웃으며 이곳은 대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진열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빵 하나하나의 이름을 눈으로 훑었어요. 튀김 소보르, 명란 바게트, 그리고 성심당의 대표 메뉴인 부추빵까지 맛보고 싶어 손길이 바빴습니다. 먼저 튀김 소보루를 골랐습니다. 갓 튀겨낸 소보루는 빵 표면이 바삭바삭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빵 안에 촉촉한 크림이 어우러지며 입안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을 살짝 감고 감탄했지요. 이야 대단하네요. 빵만으로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박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성심당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늘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혁신 정신이지요. 다음으로 명란 바게트를 골랐습니다.
바게트 위에 올려진 명란은 속이 알알이 살아있었고 한 조각 베어 물자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퍼졌어요. 저는 이 조합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잘 어울립니다라고 말했어요. 박 박사님은 한국인은 맛의 조화에 민감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는 방식을 좋아하지요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성심당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 내내 느낀 감정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원자력 종주국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왔는데 이제는 협력과 상생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감사가 피어올랐습니다. 박 박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서 출국 수속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박 박사님은 이것이 양국 협력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어요. 독일로 돌아가 이 경험을 동료들에게 전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해야겠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화려한 국제터미널 조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출국 수속 카운터 앞에 서서 여권을 내밀 때에도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 철학과 협력의 가치, 맛과 문화까지 모두 전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짧지만 밀도 높은 한국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저는 창밖으로 성심당에서 느낀 따뜻함과 연구소에서 본 뜨거운 열정을 떠올렸습니다. 익숙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얻게 해준 한국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저는 이제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첫날, 저는 프라이부르크 공과대 연구실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로 모여들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 서로를 스쳤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공유한 뒤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부해온 원자력 기술만큼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 불이 어둑해지고 스크린에는 인천공항에서 맞아주던 박세준 박사님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리키며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제게 가장 먼저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전해주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해시계와 자격루부터 시작된 과학이 이제는 나노 합금 연료로 발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자신감을 얻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 가득 한국연구소의 3중 보안 출입구와 최첨단 실험 장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원격 제어와 강화 유리 관찰창으로 이뤄진 실험실입니다. 직접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 보니 기술이 곧 국가 자산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곁에 앉은 한 동료는 조용히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연구소와는 차원이 다르군요. 저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술력뿐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안전과 비확산, 그리고 인류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있더라고요. 회의실 뒤쪽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철학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구에 적용하셨나요? 저는 화면을 전환하며 답변했습니다. 우선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을 수치로 증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공동으로 검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와 한국의 시범로에서 동시 실험을 진행해 결과를 공유하면 데이터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그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었는지 방청석에서는 와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에 어깨가 으쓱해지면서도 제일 중요한 결론을 전하고 싶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동미 3국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연구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고요가 흐른 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받고 난 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경쟁의 산물이 아닌 상생의 결실입니다.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가 지켜온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류를 위한 진정한 발전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끝난 후 연구실에 모인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실에 머물러 온 만큼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과 설렘이 함께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곧바로 한독미 협력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진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열고 공동 실험 일정과 예산 분담 방안을 구체화했지요.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서 기술뿐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연구자들의 따뜻한 환대와 철학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자존심에 갇혀 경쟁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과학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저는 앞으로도 기술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특별한 사연 어떠셨나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알차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학감동이었습니다.